하루 위중증 환자 발생 612명, 또 최다입니다. 서울의 일명 빅5 병원의 중환자 병상은 20개만 남아있을 정도로 병상 수급은 비상입니다. 26주차 태아가 산모 확진 뒤에 사산되는 사례도 나왔고, 학생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아진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잠시 뒤에 방역당국 브리핑 들어보시고 현 상황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던 0%대 제로금리가 막을 내리고 연 1.0%로 추가 인상된 건데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170명 넘게 줄기를 했지만 여전히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소아청소년의 확진자 수가 19세 이상 성인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 발생률은 줄고 있는 반면 접종률이 매우 낮은 중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반도 전쟁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선언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혁신 차원에서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어제 일괄 사퇴한 가운데 이 후보 측근인 김영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새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 정부대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비판하고 자신은 국민을 친일, 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가 불발됐지만 윤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다며 6개 총괄본부장과 대변인 등 주요 선대위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과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며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을 통화 정책으로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600명을 넘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이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어제 하루 자세한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8명입니다. 전날보다 177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112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9.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외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충남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 늘어 6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5%는 감염 취약증으로 꼽히는 60세 이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연일 3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9명이 숨졌는데요.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이 85.5%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82.7%와 81%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1.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0개, 경기 47개, 인천 15개 등 모두 112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들의 확진율이 다른 10대 그룹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국내 12세에서 17세 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최은하 교수는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76명보다 23.7명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의 발생률은 줄고 있는 반면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중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96.9%인 고3 학생들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해서 백신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년별 10만 명당 발생률은 고2가 7.1명, 고1은 6.9명이었지만 고3은 1.4명으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감염 전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감염이 번져 지난 보름 동안 확진자가 190명까지 늘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숫자 최다를 기록한 서울에선 시장 관련 집단 감염이 규모를 불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중앙보훈병원은 고령 환자가 많은 병원인데요. 누적 확진자가 190명까지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에 문의한 결과 어제 이곳 중앙보훈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숫자는 1명 늘어서 누적 감염이 190명대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집단 감염은 보름 전쯤인 지난 10일에 환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190명 가운데 환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종사자와 보호자 그리고 간병인입니다. 감염된 이번 환자들은 보훈병원 특성상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이 3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감염 면역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전파 경로는 질병청과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내 확진자 이동 동선에 있던 환자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을 계기로 전국 보훈병원은 이번 전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입원 뒤에도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간병인,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뒤에 수도권을 위주로 감염이 번지고 있는데 서울에선 시장 관련 감염 사례가 두드러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나왔던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75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시내에 있는 시장과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들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노량진 수산시장에선 어제 하루 확진자가 71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누적 감염은 1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일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닷새 만에 감염이 크게 번진 건데 역학조사에선 지하 작업장 환기 문제와 화장실, 흡연실 공동 사용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에서도 어제 확진자가 25명 늘어나서 누적 확진자는 2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시 화장실 공동 사용이 지적됐고 식사 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 점이 감염 확산 이유로 꼽혔습니다. 수도권 전반적으로 미접종자가 많은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와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에선 확진자가 각각 26명씩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실내 체육시설이나 사우나, 어르신이 많은 요양병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들어선 뒤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앞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일 중대본에서 앞으로의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 대응의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탱해 줄 만큼 현재 의료 대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할 합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모아주시게 될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내일 중대본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신임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재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젯밤 긴급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 1차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가 당 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퇴를 했는데 오늘 후속 인사가 바로 발표가 됐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속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엔 이재명 대선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의 김영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엔 이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인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선대위에서 김영진 의원은 총무본부장, 강훈식 의원은 전략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고 수석 대변인은 이번 인선이 국민 뜻에 따라 당을 유능하고 기동력 있게 쇄신하겠다는 이 후보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후보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며 의중을 잘 아는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당과 선대위에 전면 배치되면서 이 후보의 친정체제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 수석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인선으로 후보와 선대위, 당의 유기적 연관과 의사결정의 단순화, 신속화, 기동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 담당 주요 당직자들은 정기국회 기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 입법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당 혁신기구인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위원장에 30대 초선인 장경태 의원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쇄신에 바짝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 오늘은 여성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오전 10시 군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만나 군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 구상을 밝혔고, 오후에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네,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은 일단 비워둔 채로 오늘 1차 주요 인선을 발표했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1차 주요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본부장급 6명을 공개했는데요. 조직총괄본부장에는 주호영 의원, 정책총괄본부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에 이준석 대표, 종합지원총괄본부장에 권성동 의원, 그리고 직능총괄본부장에는 김성태 전 의원, 총괄특보단장에 권영세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선대위 대변인에는 김은혜 전주회 의원이 임명됐고, 원외에서는 경선 캠프 때부터 활동한 김병민 대변인과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 공보실장은 박정하 현 국민의힘 강원 원주갑 당협위원장으로 정해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은 윤 후보가 직접 맡고, 부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어제 긴급 만찬 회동에도 합류가 불발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은 입장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 물러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김종인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반면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 없이 구성해야 한다면 다른 총괄 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이 대표와 함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서울 캠퍼스 총회에도 참석해 청년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후보들은 이미지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먼저 사이다는 버리고 감성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특유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사이다 이미지를 떠올리게 했던 이 후보, 최근에는 부쩍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20일 재래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어르신을 보고는 고인이 된 모침이 생각난다며 눈물을 훔쳤고, 이튿날엔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전사자 묘역에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 선대위 회의에서도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울먹였습니다. 사흘 연속 1일 1눈물을 보였던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이미지 컨설팅 비용에 8,600만 원을 썼다고 알려질 정도로 다양한 이미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경선 당시 가벼운 트레이닝복으로 소탈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세련된 감색 톤의 정장 차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마를 훤히 드러내는 헤어스타일과 잘 다듬어 짙게 칠한 눈썹까지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참석한 공개석상에서는 과거 쩍벌남 이미지를 의식한 듯 앉은 자세도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본격적인 이미지 경쟁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모습의 지지를 보낼지 대선 전국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윗선 규명과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예,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을 통해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젯밤 늦게까지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임승민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딸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대장동 사업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조사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대장동 사업 보고와 결재 과정, 그리고 이 후보의 관여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진짜 세부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첫 조사 받으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제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압력 의혹과도 직접 관련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까지 포함한 성남시 윗선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네, 검찰이 동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조모 씨도 어제 저녁까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입니다.
조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세력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억 원 넘게 챙긴 인물입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조사를 받고는 처벌을 면했지만 4년 뒤 수원지검 수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후보,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조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여권에서 윤 후보가 봐주기를 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까지 제출한 이유인데 검찰은 전반적인 의혹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관련 내용에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그런 과정들은 물어봤나요? 예전 대검 중수부 시절에 윤석열 정식 과장이 좀 봐주기 수사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한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 실체 확인을 위한 박영수 전 특검 등을 조만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야 대선 후보까지 겨냥해서 대장동 의혹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의혹을 규명하고 또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총파업을 진행하고 모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허가와 대체 수송 차량 확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 가운데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다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KB 국민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20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0.7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1.0%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만에 1%대 기준금리 시대의 막이 오른 겁니다. 최근 무섭게 치솟는 이 물가 상승을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풀이가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선태 전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 있고 그 외에도 금융 불균형이라고 자산 가격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그다음에 급격히 이제 팽창되는 신용 팽창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심리를 좀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현재 올린 이 기준금리가 아직도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기준금리 1.0%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인플레 압력이나 금융 불균형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대체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는 있지만은 작년 초와 같은 작년 3월과 같은 그런 충격이 없다면은 내년 1분기쯤에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예고된 금리 인상인 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제한적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도 2,980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중 대출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선 반영한 측면이 높아 당장 금리가 치솟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 대출금리도 더 오르게 되기 때문인데요.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3% 중반에서 4%대로 웃돌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2%대까지 오른다면 6%대 주담대 금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네,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린 제로금리 시대,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사실상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연초부터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했었고요. 지난 8월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연내에 또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들도 다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아니면 11월이었다는 것 쪽이었었고 10월에 안 올렸기 때문에 거의 11월은 시장이 예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기준금리 좀 추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터지면서 정말 내수 경기가 쭈그러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전격적으로 두 번의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0.75로 해서 2020년 3월에 내렸고요. 그다음에 5월에 또 한 번 내리면서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후 다시 한국 경제도 돌아가고 코로나19도 또 다른 국면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8월 그다음에 이달 11월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연 1%.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거의 약 한 1년 6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이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으면서 또 인상이 됐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른 배경들도 여러 가지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첫 번째는 물가입니다. 중앙은행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도 하죠. 최근에 물가를 보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타겟 목표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2%인데 표를 볼까요? 지난 2021년부터 2.3, 2.6 계속해서 5개월 넘게 2% 이상을 치솟다가 바로 10월이었습니다. 이제 3%대, 3.2%대까지 치솟으면서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든가 단기적이라든가 할 정도가 아닌 거의 추세적인 물가 상승 국면이 나오고 있어서 역시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가계 부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1,840조, 1,850조에 육박을 하는데 우리의 실질 GDP가 약 한 1,8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계열도 봐도 이 GDP 대비 가계 부채가 100% 넘는 우리가 아마 거의 최고치를 찍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두 개, 물가 상승, 가계부채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은행은 또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고요. 또 하나 측면을 보자면 앞서 우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산 가격에 대한 버블 문제입니다. 워낙 지금 부동산, 이 집값 상승, 또 주식의 많은 부분들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은요, 이 부동산에 대한 집값 상승도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계빚 폭탄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달금리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대출금리 그리고 이제 예금금리가 따라 오르는 것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현재 앞서 말한 것처럼 가계부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제 11월에 거의 둘 합치면 0.5%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대충 1인당 연이자 부담이 270에서 300만 원, 30만 원 증가했다 이럴 텐데 실질적으로 체감은 훨씬 더 크고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변동금리, 고정금리를 빌릴 텐데 이 변동금리 대출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이제 바뀌게 되는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조정이 될 때 굉장히 체감 강도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변동과 고정 두 개로 나눠 보면요. 고정금리는 좀 더
높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반영하기 때문인데 변동도 지금 한 4%대고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려면 거의 5%대를 내야 되는데요. 예. 만에 하나 여기서 한두 번 정도 더 기준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글쎄요.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된다면 뭐 최근에 영끌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막대한 부채를 땡겨서 뭐 집을 샀다라거나 다주택자라거나 또 갭 투자들에게는 상당한 또 리스크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눈덩이처럼 불려왔던 그 영끌 비투족들의 게는 가장 우울한 소식이다 이런 뭐 네.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또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있겠지만 여기에 또 종부세라는 악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향후 이제 부동산 시장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이제 이번 주에 종부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다주택자, 고가 뭐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송이 됐고요. 예. 아마도 그런 부담도 많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다주택자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서 이제 연 1억 그 보유세 시대도 이제 나오게 되는 예.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세금 뭐 부분들 특히 양도세도 우리는 굉장히 지금 강화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리고 조금 시간은 좀 있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택 공급까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오히려 더 오를 것보단 이제 내릴 확률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좀 보면 예. 일단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뭐 매매 시장이야 그동안 급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전월세가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요동을 치고 있는데 예. 정부와 당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종부세 세부담이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거나 예. 이제 내년 7월 30일 이후에는 이제 8월로 접어들게 되면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1차로 썼던 세입자들이 이제 4년을 다 쓴 거죠. 예, 투 기한이 플러스 다가오죠. 새롭게 또 전월세 예.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을 잡지 못하면 아마 내년 8월 이후에는 또 어마어마한 이제 소위 말하는 전월세 급등이 나오고 전월세가 우리나라 구조에서 급등한 다음에 집값이 떨어지긴 또 힘들 구조거든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증시에도 또 악재로 작용할 텐데 오늘 증시는 좀 차분한 편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좀 나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이제 금리 인상이 가장 민감하게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 자산 시장은 부동산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기 초입에는 좀 호재로도 작용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리를 왜 올리냐? 인플레이션이 나왔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성장을 반영하고 있어서 초창기 인플레가 처음 나올 때 금리 인상 초기에는 뭐 주식시장도 함께 오르는 국면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지금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과 주식 모두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빚잔치. 그러니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뭐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빚을 끌어다 쓰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0.5%포인트, 1%포인트의 금리 인상도 이 빚을 생각하면 그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을 적용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는 주식, 부동산, 뭐 나아가서 기타 투자 자산 모두에게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내년 1분기에 또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예. 오늘 실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이제 동결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기는 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아직도 현재 금리 상태는 전체 통화 정책에 비해서 완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것은 실은 이제 더 올릴 것이다라는 거에 정말로 중앙은행장다운 완곡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내년 3월 대선 전에 한 번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실은 인플레입니다. 물가가 이제 11월, 12월 두 달치를 보게 될 텐데 이게 빠르게 떨어져야죠. 만에 하나 2% 후반대, 3%대가 계속 유지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 혹은 3% 더 넘게 되는 정말 높은 인플레가 나온다면 글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은 추세적으로 잡혔다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계속해서 물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는 표현까지 앞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물가 상승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장입니다. 우리의 이주열 하는 총재 같은 이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고 금리 인상은 정말로 마지막까지 안 할 거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4년 연휴이 확정된 다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방준비도 연준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조기 금리 인상의 조건은 실은 두 가지였거든요. 고용이 좋아지는 거 하고 물가 오르는 건데 고용이요. 오늘 새벽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 고용을 보면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주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이게 20만 명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19만 명. 거의 50년 내에 가장 적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청구할 정도. 그러니까 요즘 미국은 구인난이다. 막 임금도 오르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그러니까 고용시장 완전히 좋아졌죠. 게다가 미국은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고요. 오늘 발표됐던 이제 소비지수, PCE 물가도 거의 5%대이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제 뭐 내년 하반기야, 뭐 내년 여름 이후야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빠르면 4월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미국도 테이퍼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금리 인상 이슈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또 고용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국 투자액 중에 역대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출장 마치고 돌아왔고요. 출장 내 보따리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바로 그동안의 좀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과연 어떻게 이끌 것인가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이 텍사스 오스틴에 1공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테일러시에 두 번째 제2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발표했는데 투자 규모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합니다. 170억 달러니까 뭐 20조 원 뭐 언저리고요.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 5G도 있고요. AI도 첨단 반도체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메모리가 아니라 빈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고용 시장에 거의 뭐 직간접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이제 고용 창출을 미국에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은 연일 고맙다, 뭐 땡큐 삼성하고 뭐 다양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삼성의 미국 투자 지금 전 세계 지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다 보니까 이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봤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핵심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미중의 어떤 패권 전쟁이 반도체 산업까지도 그대로 반영됐던, 그러니까 뭐 일명 말을 좀 진다면 반도체 패권을 현장에서 느끼지 않았느냐 이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중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을 때는 반도체가 생태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니까 우리가 하고요. 뭐 대만은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팹리스라고 하죠. 뭐 설계 도면 그린다든가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든가 뭐 유럽은 반도체 장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뭐 나눠서 일본은 소재 부품, 반도체 소재 부품을 잘하고요. 이렇게 잘 굴러갔는데 지금 미중이 치열하게 붙고 특히 중국이 막상 치고 나오니까 현재 미국은 일종의 반도체 패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즉 그동안처럼 나눠 먹지 못해. 다 미국으로 들어와. 장비도 미국, 팹리스 설계도 미국, 메모리도 미국, 시스템도 미국, 투자도 미국.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도 주요 시장이지만 중국도 또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아마 한가운데에서 시장 반응을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국면은 뭐 우리의 기술력, 뭐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패권 다툼의 핵심이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반도체 시장에 이번 삼성의 투자가 미칠 영향,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시스템 반도체로 가야 됩니다. 뭐 메모리 잘하고는 있지만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되면
이 굉장히 하나하나 이제 사물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들, 소위 말하는 이 소품, 다품종 소량 생산이 굉장히 필요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고 부가가치도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걸음으로 일단 파운드리로 나아가는 거죠. 위탁 생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도 설계도면을 만드는 팹리스도 가는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파운드리 소위 말하는 설계도면 받아서 만드는 이 위탁 생산에선 대만의 TSMC가 워낙 강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이제 우리가 깨트리면서 올라가는 거에 한 걸음의 첫 걸음의 의미를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과 세계 반도체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명에 근접했고 위중증 환자 수는 처음으로 600명을 넘기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39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0대가 12.5%, 60세 이상 고령층 전체로 보면 인구 대비 9.8%가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주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그리고 얀센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해서 추가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 중 2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하신 분들 대상으로 추가 접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에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약 3분의 1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취약시설을 통한 감염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1차, 2차 기본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추가 접종까지 반드시 완료하여 주시고 아직 기본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추가 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접종 후에 얀센 백신은 2개월, 나머지 백신은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추가 접종까지 마쳐야 백신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코로나19로부터 충분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기본 접종만 했을 때보다 감염률은 10분의 1배, 중증화율은 20분의 1배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추가 접종 후의 이상 반응은 기본 접종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접종 후에 문자 발송을 통한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은 추가 접종의 이상 증상 응답률이 기본 접종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50대 이상 연령층 및 18세에서 49세 고위험군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보다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입원 입소한 분들이나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접종이나 보건소 등 방문 접종을 통해서 11월 중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얀센 백신 접종자 등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이 필요한 대상자는 코로나19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과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시기가 오면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사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예약하거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예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추가 접종 간격 단축 발표 이전에 6개월 간격으로 사전 예약을 완료하신 분들도 보다 빠른 날짜에 접종을 원하시면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예약을 변경해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인구 중에서 접종 완료율이 91%를 넘었지만 확진자의 약 3분의 1 이상은 여전히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서 2.3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도
미접종군이 완전 접종군에 비해서 각각 11배 그리고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SNS 당일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9일 20시부터는 미접종자도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예약을 하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일정에 맞게 예약을 해서 보다 편리하게 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접종 현황과 필요성입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서 소아청소년도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연령층에서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약 5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12세에서 17세까지 확진자 중 95.5%가 미접종자였고 18세 이하 위중증 환자도 모두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는 약 118만 명이 1차 접종을 받아서 해당 인구 대비 42.7%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접종이 시작된 16세에서 17세의 경우는 2명 중 1명이 기본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11월 들어서 일평균 확진자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소아청소년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일정에 맞게 미리 예약을 할 수 있도록 11월 23일부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12세에서 17세까지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중증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학교 생활 등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이상반응 사례평가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19일 제39차 회의를 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 신규 132건 그리고 재심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22건에 대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조사반에서 총 3,658건을 심의해서 이 중 509건이 인과성이 인정되었고 62건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의 경우에도 근거가 확보되는 대로 재평가할 예정이고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주차의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3.6명으로 유행 기준인 5.8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의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방역당국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브리핑 주요 내용 포함해서 코로나19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유재복 해설위원과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추가 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소아청소년 예방 접종 당부하는 목소리까지 지금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현황부터 좀 보면 오늘도 4,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이제 곧 7,000명을 넘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가 오늘은 600명대까지 올라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확진 환자 문제를 잠깐만 우선 말씀드리면 예. 확진 환자가 7,000명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는데요. 방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보면 예. 10,000명 이상도 나온다는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 일상 회복 시작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확진 환자의 그 증가는 불가피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른바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도 제한하고 다중이용소를 이용 못하게 했는데 그걸 풀어놓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감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위중증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위중증 환자는 건 또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중증 화율, 그러니까 이제 확진이 됐을 때 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을 보면 한 1.5%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 한 1.5%니까 100명 중에 한 1명 반, 200명 중에 3명 정도는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그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예. 똑같은 비율을 놓고 봤을 때도 환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는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그 가운데서 다시 사망률이 0.79% 되니까요. 사망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인데 최근에 이제 더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는 최근에 중증 화율을 보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1.5%에서 한 2%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확진 환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중증 화율도 높아지니까 그만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문제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오면서 사실은 실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우리가 중증 화율이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군요. 실제로 중증 화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중증 화율에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이 부분에 또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지금 의료 체계 붕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초반에 이거 확진 환자의 규모라든가 중증 화율 예측이 조금 잘못되다 보니까 이 병상 대책도 약간 좀 안이하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그 큰 병원 위주로 해서 거의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른바 빅5라 해서 큰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 중환자 병상이 1개 남았습니다. 1개 남았습니까? 네.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이 큰 병원들도 2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이 다른 병상에 비해서 이제 이 병상이 부족했을 때 큰 문제인 것은 중환자 병상은 그 산소호흡기라든가 에크모라고 해서 피를 모두 뽑아서 몸 밖에서 산화시킨 뒤에 다시 넣어주는 이런 그 첨단 장비들, 그다음에 이제 전문 의료진도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중환자를 보는 간호사는 훨씬 더 의료적인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필요하다고 해서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도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도 전체 중환자 병상 가운데 1%, 2% 이상은 더 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것들이죠. 뭐 생활치료센터라든가 감염병 전문 병원은 사실은 지정만 하면 뭐 금방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비교적 쉽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중환자 병상은 활용하는데도 한 3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에 갑자기 1개, 2개 정도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은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고 중환자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루에 4,000명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화율이 0.2%면 한 8명 정도가 중환자로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의료의 붕괴,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대기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든가 뭐 일반 경증이나 뭐 이런 병원에 있다가 중환자실을 못 구해서 뭐 생명을 잃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 이것이 이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뭐 저희가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김부겸 총리도 수도권만 보면은 의료 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태아가 숨진 국내 첫 사례가 나왔는데 지금 이게 뭐 사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첫 사례고 일단 산모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런 상태였죠. 임신부도 이제 원래 이제 지난해에 올해 초에 백신을 처음 맞게 됐을 때는 임산부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었고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임산부가 과연 백신 접종 후에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날지를 잘 몰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임신부들이 이게 계속 백신을 맞아가면서 최근에 내린 결론은 임신부는 백신을 접종할 때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 부작용도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리 김정아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임신하신 분들은 감기약 하나도 쉽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는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우리나라도 지금 임신부 백신 접종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맞고 계신 분이 10,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인데 어제 나왔던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개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 백신 그 코로나19와 이제 그 연관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임신부가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좀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가름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임신 사례 120만 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확진된 임신부의 사산율이 0.98%입니다. 그런데 감염이 안 된 임신부의 사산율은 0.64%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의 사산율이 1.5배 이상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120만 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델타 변이가 확산된 후에 확진된 임신부의 사산율은 2.7%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확진되지 않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임신부의 사산율보다 무려 4배가량 높다는 것이죠. 이런 점만 보더라도 임신부들은 백신을 맞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감염을 회피할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다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12주 정도까지는 안정화가 필요하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엄마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이제 항체가 생기면 그것이 태아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라는 조사 결과도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임신부들도 조금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소아청소년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2명 확인이 됐는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지금 뭐 백신 접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 그 증상이라든가 위험도를 놓고 보면 그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더 그 위험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망률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10대 이하, 10살 이하는 사망률이 0%입니다. 그리고 50살이 되기 전, 그러니까 40살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사망률이 평균보다 많이 낮은 편이죠. 특히 소아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죠. 선진국에서 지금 소아청소년의 접종을 서두르는 것보다 전 세계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그 조금 저소득 국가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뭐냐면 소아청소년들은 스스로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전파력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있으니 전 세계적인 그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소득 국가에서 위험한 분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추는 게 낫다, 이런 얘기니까요. 소아청소년들의 위험 그 중증화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봤더니 성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백신 접종률이 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좀 맞았는데 중학생들은 여전히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가 높고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이제 크게 연령대별로 뽑자면 60세 이상,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돌파 감염, 이것이 큰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그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접촉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죠. 그 학생들도 지금 학교 가서 친구들을 매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확진율이 현재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달을 보니까 18살 이하 미성년자의 확진 비율이 10만 명당 99.7명입니다. 19세 이상은 10만 명당 76명. 그러니까 오히려 성인보다 그 10대 이하의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인의 접종률이, 접종 완료율이 80%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당국에서도 당초는 그 17세 이하의 그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은 자율 접종을 얘기를 했었다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파이자에서 얼마 전에 내놓은 거 보면 12살에서 15살의 백신 효과를 보니까 100%였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았고, 이제 많은 그 부모님들이 두려워하시는 그 부작용, 이 부작용은 성인의 부작용과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93%인데요. 고3 학생들의 감염률은
지금 그 밑에 연령대보다 거의 절반 이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이 그렇지만 고3 학생들의 부작용 사례는 크게 보고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의 그 접종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네.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비상 계획을 발동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정부는 내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아낀 상황이거든요.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자, 위드 코로나 가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자문기구입니다. 그게 오늘 열렸죠. 그래서 오늘 논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 안에는 방역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4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무슨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사회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논의합니다.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들어왔을 때는 방역적 측면에서는 위험이 조금 더 크게 노출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일상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회복이 중요하다. 실제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된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이동량 상당히 많이 늘었고 경기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그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뒤로 가는 건 좀 어렵고요. 지금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이게 비상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했던 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그 이른바 비상계획에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가 얘기한 것들인데요. 그 중에 보면 미접종자의 유행이 커지면은 그 접종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범위를 넓힌다거나 이런 방식이 지금은 그 대상 시설물이 얼마 많지 않잖아요. 이것들을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접종 증명제 도입하자는 얘기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확진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사적 모임 인원 같은 거 좀 제한하는 것들이 있죠. 다중이용 시설 이용 같은 것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들. 그다음에 취약시설, 요양시설인가 이런 것들 최근에 좀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들 선제검사라든가 면회금지 같은 조치. 그다음에 긴급병상 확보 계획 같은 이런 4가지 방향이 긴급 계획의 그 방향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뭐 긴급 그 대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일 결정도 아마 그런 흐름 속에서 조금씩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일상회복 그 중단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 발표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추위가 잠시 누그러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고양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추위가 좀 덜 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추워진다고요? 네, 한동안 이어졌던 초겨울 추위가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낮인 지금은 맑은 하늘에 볕도 내리쬐면서 기온이 제법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다시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처럼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는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이 내려가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도, 대구는 1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은 6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이후 12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어제 당직자 일괄 사퇴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오늘 바로 일부 인선이 발표됐죠. 쇄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뒤에 윤관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 직접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고요.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비워두고 출발한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직접 만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